안녕하십니까. 정재열 협회장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위한 트래블룰 준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특검법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걱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현재 한국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시중은행의 자금세탁방지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재무금융 박사 3기 공부 중이고 성균관대 교육연구소 AML 과정 교수를 하고 있으며 경찰수사연수원의 외래교수,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의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2019년 6월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국제기준 이행을 촉구하였고,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인 2021년 3월 25일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자금세탁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가 부과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하고 더 짧게는 특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업자는 금융정보 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하고 고객 확인, 의심거래 보고, 기본적인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별도로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분리 보관하는 등의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다 인식하신 것 같습니다. 2019년 7월 1일자 특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하고 자산규모 500억 이상의 대부업자도 이미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보다 회사 규모가 훨씬 작은 환전영업자도 2016년 3월 22일부터는 모든 환전영업자가, 소액 해외 송금업자는 2017년 7월 18일에 이미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되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Virtual Asset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는 영업의 형태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환전 영업자보다는 회사의 규모와 사회적 책임이 커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비슷한 영업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소액 송금업자와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수행을 하셔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래블룰은 무엇이고 트래블룰을 구축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ATF의 권고사항 16번 전신송금 와이어 트랜스퍼에 따르면 각국은 금융기관이 전신송금 및 관련 메시지에 요구된 송금인 정보, 오리지네이터 정보하고 수취인 정보, 베네피셔리 정보를 포함한 트래블 룰을 준수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는 1년의 지급 결제 과정 내내 전신송금 혹은 관련 메시지와 함께 리메인 기록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요구된 송금인 그리고 혹은 수취인 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트래블러에서 요구되는 송금 정보는 성명, 계좌번호,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지갑 주소가 될 겁니다. 송금인의 주소, 국적, 식별번호, 생년월일, 출생지가 되고, 수취인에 대한 성명하고 수취인에 대한 계좌번호 혹은 지갑 주소가 되겠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트래블룰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미 특검법 제5조의 3에 전신 송금 시 정보 제공이라는 조에 이미 다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검법 제5조의 3과 시행령 제10조의 7 정보 제공 대상 전신 송금의 기준 금액에 의거해서 국내 송금은 100만원, 해외 송금은 1000불 이상을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 송금인 경우엔 송금인의 성명, 송금인의 계좌번호, 없는 경우에 참조번호라고 해가지고 유니크한 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수취인의 성명과 계좌번호를 관리하고 해외 송금인 경우에는 송금인 성명, 송금인의 계좌번호,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의 등록번호,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를 관리해야 합니다.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근법 적용을 받게 된다면
블록체인상의 거래 내역의 보관 영역에 송금 관련 개인정보를 반드시 탑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개인정보를 블록에 탑재, 온체인 할 경우에는 불가역성이라는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를 준수할 수 없게 됩니다. FATF의 노트를 보면 각주 38을 보게 되면 해당 송금 정보는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고 가상자산 송금 시 전문에 관련 정보를 반드시 어태치, 탑재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정보를 블록체인에다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에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이 다 블록체인을 이용하지만 블록체인에다가 온체인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기술과 그 다음에 법률적인 걸로 온체인보다는 직접적인 방법 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탑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래블룰에 대한 솔루션으로 제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원웨이 방식, 일방향으로 쏘는 방식이 있고 투웨이 방식, 서로 전문을 송금을 하기 전에 주고받는 투웨이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에 이제 일방향 정신 송금에 대한 방식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방식은 지금 현재 스위프트 방식하고 유사합니다. 스위프트 방식과 유사하다는 건 뭐냐면 그 공인된 멤버들 사이에 서로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지고 일방향으로 송금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상자산의 전신 송금을 원하는 송금인이 직접 수취인의 지갑 주소하고 수취인명 등 송금 정보를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송금 가상자산 사업자 VSP나 또는 Financial Institution은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정당한 이용자인지를 확인하고 송금인 정보는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하고 수취인과 관련된 정보는 송금인으로부터 직접 입력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송금 가상자산 사업자는 수취인의 전자지갑이 공인거래소의 전자지갑 주소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수취인명은 요주의 인물 확인 등을 통해서 요주의 인물 앞 송금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은행 또는 공인된 지급 가상자산 사업자의 송금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수취인에 대한 KYC라든지 수취인에 대한 지급 의무는 베네피셔리 VSP나 FI가 책임을 지는 거고 송금을 할 수 없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급할 수 없는 베네피셔리 수취인일 경우에는 리펀드를 시켜버립니다. 고객한테 지급하지 않고 본인들의 리펀드 피를 빼고 그 다음에 오리지네이터도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수수료를 차감해서 송금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송금인한테 수취인의 정보를 확실하게 투입할 수 있고 만약에 거짓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KYC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니면 요주인물인 경우에는 그 해당 내역에 대한 페널티를 오리지네이터한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솔루션은 이제 투웨이 방식의 이제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비인가 거래소가 포함될 경우에 전신 송금 방식입니다. 일단 FATF가 VSP에 대한 모든 그 협정이라든지 규제 체제가 완벽히 된다 그러면 양지에 있는 신고된 등록된 VSP 간의 거래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FATF가 꿈꾸는 거고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일단은 공인된 아니면 온보딩되고 고객 확인이 완벽한 고객들과 거래소 간의 송금이 이루어지는 게 이상향이지만 그 중간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비인가된 거래소한테 그러니까는 역외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한테 송금을 할 경우에 국내에 있는 특근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지만 송금인인 경우에는 송금 가상자산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신들의 노력을 최대한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금인은 전신 송금 정보하고 수취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가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당 통신사에게 수취인의 성명을 요구하고
수취인이 통신사에게 자신의 성명을 송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제공해도 된다는 송금정보 동의를 핸드폰으로 승인해주면 통신사는 송금 가상자산 사업자 앞으로 등록된 성명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송금인이 투입한 수취인 성명하고 통신사가 보내온 수취인 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만 해당 전신 송금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솔루션은 투웨이 방식의 두 번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인가된 거래소 간의 전신 송금 방식으로서 송금인이 입력한 전신 송금 정보를 상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예비거래 전문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예비거래 전문을 통해서 송금 정보, 양측의 전자지갑 주소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서로 정상 여부를 점검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맞다라고 예비 전문의 OK 전문이 올 경우에만 송금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거래 송금이 이루어지는 거죠. 현재 전자금융 공동망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허가된 가상자산 사업자들 사이에 상호 점검을 완료한 후에 안전한 전신 송금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솔루션은 투웨이 방식의 이제 세 번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3의 플랫폼 방식의 전신 송금 방식입니다. 그래서 송금인이 송금 정보를 입력을 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당 전문을 조립해서 현재 금융결제원과 같은 제3의 플랫폼을 주관하는 기관이 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플랫폼을 주관하는 청산기관, 클리어링하우스는 해당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에 거래 승인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해당 전신 송금을 수취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보면은 이제 멀티 채널로 해서 프라이빗적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에 대한 그 사상에는 가장 위반되지만 또 기술적으로는 가장 진보된 방식으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블록체인의 불가역성 때문에 송금 정보를 온체인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이용을 해서 5년이라는 그 에이징 프로그램을 갖다가 온블록 탑재를 하면 온체인 하면은 자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5년 경과된 특근법에 의해서 5년 경과된 자료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가 없이 프로그램상에서 삭제될 수 있는 그런 또 한편으로는 가장 그 블록체인의 사상과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트래블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솔루션 4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솔루션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근법 개정 시행과 트래블룰에 대응하는 어떤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근법의 이제 법률은 개정 법률로 이제 됐고요. 특근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 의견들이 백가쟁명식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업계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 업계의 의견을 그 바텀업 어프로치 방식으로 주장을 하면 업계가 얻고자 하시는 것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특근법 제2조 정의, 제1호 금융회사 등 제 하목에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우리 업종은 빼달라는 주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FATF가 정하는 AML의 대상은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최근에 리브라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도 규제 대상에서 피하지 못했던 점을 상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돼서 대상을 정할 때 기술 용어를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정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모든 법률은 기술 중립성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업계가 얻고자 하시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접근 방식을 FATF의 기준과 다르다는 탑다운 어프로치로 제시하는 전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특근법 제7조 신고 제3항의 각호가 FATF에 권고 안 하고 상의한다든지 FATF의 기술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부각해서 업계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ISMS와 실명 확인 입출 계정 서비스 등이 국제 기준과 상이한 부분입니다. 특근법 제7조 신고 제3항 제2호 후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겠습니다. 트래블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특근법 시행령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트러블룰이 제외될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미 특근법 제5조 2.3 전신송금 시 정보 제공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법 시행령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언급이 와전된 것 같고, 물론 코피위에서 시행령에서 예외 규정을 많이 주었으면 업계에는 좋겠지만 코피우도 FATF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외 조항을 많이 줄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6월 FATF가 3차 회의에서 트래블룰의 추가 개정이 불필요하다라고 공언한 것도 트래블룰 규정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기술 중립성 원칙에 입각했을 때는 추가로 FATF에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업계가 탑다운 어프로치 방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비용의 효율을 내지는 적은 비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트래블룰에 대한 그 내용 설명은 마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카페 네이버.com AML 한국자금세탁방지협회의 카페에 오셔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